번째 패턴은 뭐냐면 이거야. 구절의 의미 및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는 선생님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어디에다가 밑줄을 그어놓고서 어떤 식으로 묻는지에 따라서 뭐든지 다 물어볼 수 있어. 자,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고서 이 부분에 나타난 인물의 심리 태도를 물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3번과 2번이 어떻게 되는 거니? 딱 겹쳐지게 되는 거죠. 그치?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밑줄 친 구절이 인물의 심리가 아니라 그 밑줄 친 부분이 어떤 역할 기능을 하는지, 전체 서사 구조에서 요 서술, 요 장면 때문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충분히 다양한 것을 물어볼 수 있어요. 배경의 기능을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인물 간의 관계를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구절의 의미 및 기능을 물으려면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구절에다가 기호를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런 문제 어떻게 푸는 것이 좋다? 실시간으로 푸는 것이 좋겠죠. 자, 봅니다. 구절의 의미, 기능 및 세부 내용 파악까지 종합적인 실력을 체크하려는 패턴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유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팁은 이 문제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역부터 미음까지 밑줄을 5개 그어놓잖아요. 그러면은 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문제의 선지들이 뭐가 될 수 있다? 이제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하나 챙겨야 되고, 또 이렇게 구절을 나눠서 지정을 해놨을 때 어떻게 푸는 것이 유리하다? 실시간으로 푸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접근 방법은요. 우선은 전체 서사 구조를 파악해야 돼. 누구 중심으로 읽어가야지 서사 구조를 파악하는 거야? 인물 중심으로 읽어가야지 서사 구조를 파악하는 거야.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소설은 얘들아, 시에서도 내가 강조했어. 소설은 시보다 더욱더욱 구절이 길어지죠. 그치? 시도 물론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압축이잖아. 소설은 그냥 줄글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이 이렇게 길게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기억이 있어. 기억 밑줄만 보고서 기억에 대한 선지를 바로 판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 기억이 포함되어 있는 그 문단까지, 혹은 이 문단을 넘어서 이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장면까지 이렇게 뭔가 덩어리를 나눠가면서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 선지를. 자, 그래서 문단 단위 혹은 장면 단위로 나누어서 읽되 실시간으로 답지를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집중해서 막 서사 구조를 막 재밌게 읽다 보면요. 여러분이 기억이 나왔는데 1번 선지를 그냥 패스하고 니은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뒷부분에 다시 봐도 되는 거고, 지문을 다 읽은 다음에 다시 봐도 되는 거니까 선생님 좀 자꾸 그 지문을 읽다 보면은 실시간으로 문제 푸는 걸 까먹어요. 그거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은 거니까 그렇게 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주고 싶어. 자, 그러면 다 아는 팁이야. 선생님이 앞에서 시에서부터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다 아는 팁이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기억부터 미음 혹은 굵은 글씨, 볼드 표시된 데 있잖아요. 자, 그런 것을 보면요. 인물의 심리 및 성격, 구절의 의미 및 기능을 파악하라는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거구나. 그 선지들이 이 부분을 보고서 판단하라는 거구나. 요걸 알 수가 있죠. 그치?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기억부터 미음까지 밑줄을 그어놨으면 그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찾으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은, 자, 그리고 요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 문제와 같이 또 겹쳐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한다면은 그 문제의 선지들은 힌트, 해설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보기와 엮여 있다면 보기를 먼저 읽어야 하며 보기가 감상과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10패턴 1에서 선생님이 되게 강조했었어. 보기의 내용과 상충된다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그리고 문제풀이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실시간으로 보는 것이 좋다. 워낙에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서도 그렇고 수특에서도 그렇고 패턴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많이 설명하고 보여줬던 것이기 때문에 이 팁은 이제 여러분에게 거의 체화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치? 자,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2세트 예습해온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예습 안 했으면 저리 가시고요. 자, 우리 같이 선생님의 시범 보이는 타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세트를 보면요. 선생님이 3개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자, 먼저 첫 번째 33번 문제를 딱 봤을 때 나는 A랑 B만 보고서 이 문제를 풀면 되는구나. 33번은 딴 데 볼 게 없어. 딴 데 보면 오히려 오답이 나오죠. 그치? A와 B를 근거로 해서 딱 선지를 봐봐. 사회적 갈등, 묘사, 보여주기, 말하기. 그치?
자, 그 다음에 뭐 화자가 시절을 회상한다. 단정적이다. 객관적인 진술이다. 감성적인 언어를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결국에 서술상의 특징을 묻고 있구나. 그러니까 패턴 1이 되면서 이렇게 구절의 범위를 지정해주고 묻는 거니까 패턴 1과 3이 겹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실시간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가면요. 34번 문제인데 봐봐. 오답률 46%. 그치? 굉장히 많은 학생이 틀렸죠. 그치? 자, 위 글의 인물들과 큰 산의 관계를 보기와 같이 도식화했대요. 자, 그래서 인물들이 있는데 딱 봤을 때 나, 아내 정도가 나와. 인물관계 복잡하지 않아요. 그치? 그 다음에 이웃 나오고, 그 다음에 큰 산이라는 소재가 중요한가 봐. 이 작품의 제목 자체도 큰 산이거든요. 큰 산이라는 소재가 이 인물들의 사이에 딱 하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인물들과 큰 산의 관계를 파악하라는 거구나. 그럼 인물들이 큰 산이라는 어떤 소재를 어떻게 대하는지, 혹은 큰 산이라는 소재가 이 인물들에 대해서 어떤 역할 기능을 하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인물이 나, 아내, 이웃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이들의 심리나 태도를 파악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패턴 2의 문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얘들아, 요즘 최근에는 오답률 46%는 별로 높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상당히 오래된 기출문제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46% 정도 되면은 상당히 많이 틀린 거야. 여러분도 혹시 이 문제를 틀리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를 이렇게 선지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자기중심적이다. 부정적 현실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자세, 태도가 되는 거지. 이기적인 태도 나오지, 그치? 자, 그리고 넘어가면은 큰 산이라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선지를 보면은 인물들의 심리 태도를 파악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다시 한번 알 수 있어. 이 문제 언제 풀면 되겠어요? 심은 다 읽어야지. 다 읽은 다음에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에 36번으로 가보면 이거는 오답률이 더 높았어. 오답률 3위에 해당하는 문제였고요. 기억부터 미음에 나타난 나라는 인물의 심리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도 이 문제에 좀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느낌상으로 풀면 안 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근거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세모 표시하라 그랬죠. 세모 표시하고 넘어가. 헷갈려. 거기에 묶여서 시간이 째깍째깍 흘러가면요. 내 심리가 불안해져. 시간이 쫓기게 돼. 그래서 멘탈이 약한 학생들은요. 그 뒷부분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다가 이거 진짜 잘 모르겠다. 근거가 잘 안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요. 별 표시를 크게 해놓고서 혹은 세모 표시를 해놓고서 우선 넘어가. 다른 선지들의 근거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봐도 늦지 않습니다. 아셨죠? 이 문제가 좀 그랬을 것 같아. 자, 심리 태도 파악해야 되는 패턴 2번 문제가 되겠죠.